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오강수님의 5월을 드립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좋은 소식이 많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4화에서는 혹독한 가뭄을 맞이한 왕눈이 새로운 길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으로 책장을 닫았는데요. 오늘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난 땅을 팔지 않겠어요. 그가 말했다. 작은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에 왕룽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문간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요즘에는 너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걸핏하면 아기였을 때처럼 기어다니고는 했다. 저게 네 아들이냐? 작은 아버지가 외쳤다. 여름에 내가 동전을 주었던 그 통통하고 어린 아들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아이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잘도 울음을 참아왔던 왕룽이 그때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해서 눈물이 그의 목구멍에서 커다랗고 고통스러운 응어리를 이루면서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갑을 쳐주시겠어요? 마침내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그렇다. 먹여 살려야 할 아이가 그에게는 셋이나 되었고 게다가 늙은 아버지도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땅에다 그들이 스스로 들어갈 무덤을 파고 그 속으로 내려가 누워서 잠이 들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읍내에서 온 사람이 한쪽 눈이 장님이어서 푹 꺼지고 기름이 번지르한 남자가 말했다. 가엾은 양반. 우린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요즘 어디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많은 돈을 내겠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주려는 돈은 그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한 종보에 100냥 한 꾸러미를 드리죠. 왕룽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가 소리쳤다. 그건 내 땅을 거저달라고 하는 셈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 땅을 살 때는 그 돈을 20배나 냈단 말입니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서 살 때는 그렇지 않죠. 읍내에서 온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는 몸짓이 작고 호리호리한 남자였으며 가느다란 코가 높았지만 그에게서 나온 목소리는 예기치 못할 정도로 크고 험악하고 냉정했다. 왕룽이 그들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했다. 굶주리는 자식들과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놓지 않겠느냐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굴복하려 했던 나약함이 지금까지 그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적에게 덤벼드는 개처럼 그들에게 달라붙었다. 난 절대로 땅을 팔지 않겠소. 그가 그들에게 소리쳤다. 조금씩 흙을 파내어 밭을 몽땅 다 아이들에게 먹이겠소. 그들이 죽으면 나는 아이들을 그 땅에다 묻겠소. 나하고 아내하고 늙으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삶을 준 이 땅에서 죽겠소. 그는 마구 울었고 분노는 바람만큼이나 갑자기 그에게서 빠져나갔다. 그는 부들부들 떨고 울면서 서 있었다. 남자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그들과 함께 꼼짝도 않고 기다렸다. 이런 말은 홧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릉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갑자기 오란이 문을 나오더니 마치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는 듯 변함없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정말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팔았다가는 우리가 남쪽에서 돌아왔을 때 먹고 살 것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린 식탁과 2개의 침대와 이부자리와 4개의 긴 의자와 부뚜막에 걸린 가마솥까지는 팔겠어요. 하지만 갈퀴와 갱이와 쟁기는 팔지 않을 것이고 땅도 팔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왕릉의 분노보다 더 많은 힘을 지닌 어떤 차분함이 있었고 그래서 왕릉의 작은아버지가 어색하게 말했다. 너희 정말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야? 결국 애꾸는 남자가 다른 남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한참 수군거리더니 애꾸는 남자가 돌아서서 말했다. 그런 것들은 땔감으로밖엔 쓰지 못할 형편없는 물건들이요. 몽땅 털어서 은하 2잎을 줄 테니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관두시오. 그가 엽겹다는 듯 돌아서며 말했지만 오란이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건 침대 1개의 값도 안 되지만 은하를 가지고 있다면 어서 내놓고 물건들을 가져가세요. 애꾸는 남자가 허리춤을 더듬거리더니 그녀가 내민 손에다 은화를 떨고 얻고 새 남자가 집으로 들어와 우선 왕릉의 방에서 침대와 긴 의자와 탁자와 이부자리까지 몽땅 들고 나왔으며 흙 아궁이에서 가마솥을 뽑아냈다. 하지만 노인의 방으로 들어갈 때는 왕릉의 작은 아버지는 밖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는 형이 자기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노인을 땅바닥에 눕히고 침대를 뽑아내는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다. 모든 일이 끝나서 2개의 갈퀴와 2 자루의 갱이와 쟁기만 가운데 방의 한 구석에 남게 되자 오란이 남편에게 말했다. 집에 대들보까지 뽑아 팔아서 돌아온 다음에 기어 들어갈 구멍조차 없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은하 2잎을 가지고 있을 때 떠납시다. 그리고 왕릉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래, 떠나야지. 하지만 그는 밭 너머로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자그마한 모습을 쳐다보면서 거듭 중얼거렸다. 적어도 난 땅을 가지고 있어. 땅을 가지고 있다고. 나무 경첩에 달린 문을 꼭 닫고 새 고리를 채우는 이외에는 할 일도 없었다. 옷은 모두 몸에다 걸쳤다. 아이들은 오란이 저마다 손에 밥그릇과 젓가락 한 벌을 쥐어주었고 어린 2 아들은 그것을 움켜잡고는 먹을 것이 생기리라는 약속이라도 한 듯 꼭 껴안았다. 이렇게 그들은 영원히 읍내의 성벽에 다다르지 못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초라하고 짤막한 행렬을 이루고 들판을 건너기 시작했다. 딸을 품에 안고 가던 왕릉은 노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이를 오란에게 넘겨준 다음 아버지 밑에 엎드려 등에 메고는 바람처럼 가볍고 바싹 마른 노인의 몸을 비틀거리며 업고 갔다. 그들은 무엇이 지나가도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는 2개의 작고 근엄한 실령이 들어있는 작은 사당 앞을 완전히 침묵을 지키며 지나갔다. 가혹하게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도 왕릉은 기운이 없어서 땀을 흘렸다. 맞바람이 치는 이 바람은 그칠 줄을 몰랐고 그래서 2 아들은 춥다고 보챘다. 하지만 왕릉이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는 둘 다 큰 어른이고 지금 남쪽으로 가는 중이야. 그곳에 가면 날씨도 따뜻하고 날마다 먹을 게 있어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조금 가다가 자주 쉬면서 드디어 그들은 성문에 다다랐고 왕릉은 언젠가 기분 좋게 더위를 식히던 곳에서 얼음 같은 물이 절벽 사이로 마구 쏟아진 듯 거센 겨울바람이 굴다리로 몰아치는 바람에 이를 악물어야 했다. 발밑에는 진흙이 질퍽했고 여기저기 얼음이 바늘처럼 뾰족해서 어린 아들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며 오라는 제 몸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도 딸을 업었다. 왕릉은 노인을 메고 비틀거리며 지나가서 그를 내려놓은 다음 되돌아가 아이들을 하나씩 들어 옮겼다. 드디어 다 끝났을 때는 그의 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그나마 남은 기운도 모두 빠졌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숨을 헐떡이면서
한참 동안 축축한 성벽에 기대고 서 있어야 했고 그의 가족은 왕농을 둘러싸고 추워서 덜덜 떨며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이제 세도가의 대문 근처까지 왔는데 단단히 잠긴 세대문이 높다랗게 솟았으며 바람에 시달거리는 거무스름한 돌 사자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문간에는 몇 사람의 남루한 남녀들이 웅크리고 누워 빗장을 걸어 닫아버린 대문을 굶주린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았으며 초라하고 짤막한 행렬이 이끌고 왕룡이 지나가자 한 사람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신령님들이 마음만큼이나 무정하답니다. 그들은 아직도 먹을 쌀이 있고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도 먹지 않는 쌀을 가지고는 요즘에 술을 담근다고 하죠. 또 한 사람이 끙끙거리며 말했다. 이 손에 잠깐이라도 기운이 돌아온다면 비록 그 불에 나까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대문과 저 집과 그 안에 있는 마당에 불을 지르겠어. 황과 자손을 낳은 자들의 천벌을 받아야지. 그러나 왕농은 이런 모든 소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말없이 남쪽으로 갈 길을 재촉했다. 어찌나 걸음이 느렸는지 날이 저물어 거의 어둠이 깔릴 때쯤에야 읍내를 지나 남쪽으로 나온 그들은 남쪽 지방을 향해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한데 웅숭거리며 어떻게 잠을 청해 볼 만한 자리를 성벽의 어느 구석에서 구할까 궁리하려던 참에 왕농은 자신과 그의 가족이 어느새 군중 속에 휩쓸려 들어가 있음을 깨달았고 옆에서 밀어대는 한 사람에게 그가 물었다. 이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했다. 굶주린 사람들이라 화차를 잡아타고 남방으로 갈 생각이에요. 화차는 저기 저곳에서 떠나는데 은하 한 전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화차. 그 차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왕농은 전에 찻집에서 차를 하나씩 차례로 줄지어 매달아서 사람이나 짐승이 끄는 게 아니라 기계가 용처럼 헉헉거리며 불과 물을 뿜어낸다는 이 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그는 휴일에 가서 그 차를 구경해야 되겠다고 여러 번 속으로 다짐했지만 이런 일 저런 일로 밭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읍내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살던 그는 전혀 틈이 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가는 것들을 불신하려는 습성도 있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의아해하면서 아내를 쳐다보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화차라는 걸 타볼까?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노인과 아이들을 옆으로 끌고 나가서 두렵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잠깐 휴식을 취하게 되자 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어린 아들들은 사방에서 밟아대는 발길을 신경도 안 쓰며 흙바닥에 누웠다. 딸은 아직도 오란히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팔 위로 늘어진 아이의 머리와 눈을 감은 모습이 꼭 죽은 것만 같아서 왕농은 다른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소리쳤다. 저 어린 것이 벌써 죽었나? 오란이 머리를 저었다. 아직은 안 죽었어요. 숨이 팔딱거리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그러더니 마치 다른 말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넓적한 얼굴에 지치고 헬쑥한 표정을 짓고 그를 쳐다보았다. 왕농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만 더 걸었다가는 밤이 되기도 전에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남은 쾌활함을 동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자자 일어나라 얘들아. 할아버지가 일어나시게 부축해드려. 우리는 화차를 타고 앉은 채로 남쪽으로 내려갈 거야. 하지만 만일 어둠 속에서 용의 고함 소리 같은 소음이 청둥처럼 울리고 불을 퍽퍽 품으며 두 개의 커다란 눈이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는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움직일 힘이 남아 있었는지 어쩐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리라. 그리고 혼란 속에서 앞으로 헤치고 나아가던 그들은 이리저리 밀렸지만 결사적으로 끝까지 서로 매달렸으며 그러다가 결국 수많은 목소리들이 고함치고 울부짖는 어둠 속에서 어쩌다가 보니 열려있는 작은 문을 지나 괴짝처럼 생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을 뱃속에 집어넣은 채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는 물건이 어둠 속으로 달려 나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지기 소풍입니다.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은하 두 잎으로 왕농은 수십 리 길을 가는 값을 냈고 그에게서 은하를 받은 개원이 거슬러 준 한 줌의 잔돈에서 몇 개를 주고 기차가 서자마자 차의 구멍으로 자파를 담은 목판을 들이민 행상에게 작은 빵 4개와 딸에게 먹일 쌀죽 한 그릇을 샀다. 한 번에 이만큼 먹을 것이 많이 생기기 오랜만이었고 식량이 없어 굶주리기는 했어도 막상 그것들이 입에 들어가고 나니까 식욕이 없어져서 한참 타이른 다음에야 아들들은 빵을 삼켰다. 하지만 노인은 이빨이 없는 잇몸으로 끈질기게 빵을 빨아먹었다. 사람이란 먹어야만 한단다. 화차가 뒤뚱거리고 흔들리며 달려가는 동안 사방에서 밀어대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다정하게 키득거리며 그가 말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거의 쓰지를 않아 내 멍청한 뱃속이 게을러지긴 했지만 상관없어. 꼭 먹어야 해. 난 창작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듬성듬성한 수염이 턱 전체에 덮인 이 자그마하고 쪼그라진 노인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왕농은 잔돈을 모두 음식을 사느라고 써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남녘 땅에 도착하면 그들이 거처할 옥막이라도 짓기 위해 거적을 사려고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아껴두었다. 하차에는 다른 시기에 남쪽으로 갔던 남녀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일하거나 구걸하기 위해 해마다 남방의 부유한 도시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의 신기함과 차의 여러 구멍 앞으로 휩쓸려 지나가는 땅을 구경하는 놀라움에 차츰 익숙해진 다음에 왕농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가 있으면 잘난 체 하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우린 멍석을 6장 사야 합니다. 낙타의 입처럼 흉측하게 입술이 축 늘어진 남자가 말했다. 멍석은 요령껏 사면 한 장에 2푼인데 멍청하게 굴고 촌놈처럼 행동했다가는 3푼을 달라고 아마 덤빌 거예요. 나야 뭐 아주 한이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부자들이라고 해도 난 남쪽 도시 사람들에겐 당하지 않으니까. 그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누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해서 둘러보았다. 왕농이 열심히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엔요? 그가 재촉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따로 깔고 앉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바닥의 틈으로 바람과 먼지가 휘날려 올라오는 나무로 만든 텅 빈 방에 지나지 않는 차의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쪼그려 앉았다. 그런 다음에는 말입니다. 밑에서 덜컹거리는 세 바퀴의 소음보다 큰 소리로 목청을 돋구어 더욱 시끄럽게 그가 말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멍석들을 한 대 엮고 움막을 지은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가련하게 보이도록 흙과 오물을 몸에 바르고는 구걸을 하러 나가야죠. 그런데 왕농은 지금까지 평생 어떤 사람에게도 구걸을 했던 적이 없었고 남방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구걸을 해야만 하나요? 그가 되물었다. 그야 물론이죠. 입이 지저분하게 생긴 남자가 말했다. 우선 먹고 나서 그래야죠. 남쪽 사람들은 쌀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마다 공동 그 집 속에서 가면 한 푼을 내고 배가 터지도록 흰죽을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해서 두부와 배추와 마늘을 사는 거예요. 왕농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물러나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몰래 허리춤으로 손을 디밀어 남은 잔돈을 헤아려 보았다. 거저 6장을 살 돈도 넉넉했고 한 사람이 한 푼씩 죽을 사 먹을 돈을 주고도 3푼이 남을 테였다. 그들이 이렇게 새 생활을 시작하리라는 생각을 하니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주발을 들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침울해졌다. 노인과 아이들과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두 손이 멀쩡한 남자였다. 거기 가면 남자가 할 만한 일이 없을까요? 돌아앉으며 그가 남자에게 불쑥 말했다. 이 일 말인가요?
남자가 역겹다는 듯 말하고는 바닥에다 침을 뱉었다. 뭐 원한다면 부자가 탄 뭐랄까 노란 인력거를 끌고 뛰어다니려고 더워서 피땀을 흘리고 손님이 부르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동안에 그 땀이 얼은 거풀을 뒤집어 써도 좋겠죠. 나는 뭐 구걸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는 왕눈이 더 이상 그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그렇게는 해도 남자에게서 그나마 얘기를 들어둔 것이 다행이어서 화차가 그들을 태우고 내려가 땅에다 부려 놓았을 때쯤에는 왕눈에게는 이미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 지어져 있는 집의 기다란 회색 벽 앞에다 노인과 아이들을 세워두고는 아내더러 그들을 잘 보라고 일러둔 다음 장터 거리가 어디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며 거적을 살아갔다. 이곳 사람들의 말투가 어찌나 날카롭고 카랑카랑한지 왕눈은 처음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으며 그가 질문을 했을 때도 몇 차례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신경질을 부렸다. 이곳 남부 사람들이 성미가 급해서 걸핏하면 화를 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질문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보다 친절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서 물었다. 하지만 그는 도시의 언저리에서 마침내 멍석 가게를 찾아내어 물건값을 환히 아는 사람처럼 계산대에다 잔돈을 놓고 둘둘만 멍석을 들고 나왔다. 다른 식구들은 남겨둔 곳으로 그가 되돌아갔더니 그들은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마음이 놓여서인지 아들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왕눈이 살펴보니 그들은 이 낯선 곳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노인 혼자서만 재미있고 놀랍다는 듯 모든 것을 구경하다가 왕눈에게 중얼거렸다. 이 남부 사람들 모두 얼마나 살이 통통하게 좁고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기름진지 좀 봐라. 보나마나 그들은 날마다 돼지고기를 먹을 거야. 하지만 지나가던 어느 누구도 왕눈과 그의 가족을 쳐다보지 않았다. 분주하고 긴장한 남자들이 거지들을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도시로 가는 자갈로 포장한 한 길을 따라오고 갔으며 가끔 나귀들의 무리가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을 담은 광주리들과 곡식이 담긴 커다란 자루들을 실룩거리는 등에 가로질러 잔뜩 얹고 작은 발로 돌바닥을 타박타박 밟으며 시끄럽게 지나갔다. 나귀 때마다 끝에는 나귀 모리가 마지막 나귀를 타고 커다란 채찍으로 짐승들의 등을 철썩거리는 무서운 소리를 내며 때리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리고 왕눈의 앞을 지나갈 때면 그들은 저마다 교만하게 비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길가에 어리벙벙해서 멀거니 서 있는 사람들의 작은 집단 앞을 지나가던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이 노새몰이들만큼 오만해 보이는 군주를 찾아보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노새몰이들은 저마다 이상한 모습의 왕눈과 그의 가족을 보고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 채찍을 쳤고 공중을 가르는 날카롭고 폭발적인 소리에 그들이 놀라 펄쩍 뛰는 꼴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실컷 웃었다. 두세 차례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난 왕눈은 어디에 움막을 지어야 할지 살펴보려고 돌아섰다. 그들 뒤에는 이미 다른 움막들이 성벽을 따라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었다. 성벽의 안쪽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아주 높고 회색인 성벽이 길게 뻗어나갔고 그 아래쪽에는 개 등에 붙은 벼룩들처럼 작은 거적 움막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왕눈은 움막들을 둘러보고 멍석으로 자신의 집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머릿속으로 지어보기 시작했지만 쪼갠 갈대를 써서 만들어야 하니 아무리 애를 써봤자 어수룩하고 뻣뻣한 움막밖에 안 될 것 같아 낙심했다. 그러자 오란이 말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난 어린 시절에 그런 집을 지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녀는 딸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멍석들을 이리저리 잡아당겨 꼭대기에 머리가 닿지 않고 사람이 앉아있을 만큼 높다랗게 둥그런 지붕을 만들어 놓았다. 땅에다 멍석들의 가장자리에는 주변에 흩어진 벽돌들을 주워 눌러놓고 아들들에게 벽돌을 더 주워 오라고 보냈다. 일이 끝나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를 짜내어 움막을 지을 때 하나 남긴 멍석은 바닥에 깔고 앉아 안식처를 마련했다. 그렇게 앉아 서로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어제 그들이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 지금은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먼 거리를 그들이 걸어오려면
여러 주위에 걸렸을 것이고 이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었으리라. 그러자 굶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듯 싶은 이 풍요한 땅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왕룡이 우리 공동 급식소나 찾으러 나가지? 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거의 유쾌해져서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갔으며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담길 터여서 어린 아들들은 걸어가면서 신이 나서 젓가락으로 그릇을 덜그럭거렸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에 왜 움막들을 기다란 성벽을 따라 지어 놓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성벽의 북쪽 끝을 지나 조금 더 가니까 거리가 나왔고 그 거리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빈 그릇과 물통과 양철통을 들고 걸어 다녔으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얼마 안 떨어진 거리 끝에 빈민구제 급식소로 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왕농과 그의 가족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그들과 더불어 마침내 멍석으로 지은 커다란 2개의 건물에 다다라서 모두 이 건물의 열린 쪽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저마다 뒤쪽에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있었고 왕룡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이 아궁이들 위에는 작은 웅덩이만 한 가마솥이 걸렸으며 커다란 뚜껑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속에는 맛있는 하얀 쌀밥이 부글부글 끓었고 향기로운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지금 이 쌀의 향기를 맡아보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냄새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모두 앞으로 밀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아이들이 발길을 밟힐까 봐 두려운 어머니들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어린 아기들이 울었고 가마솥 뚜껑을 연 남자들이 고함을 질렀다.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갈 테니까 질서를 지키시오. 하지만 어떤 것도 굶주린 남자들과 여자들로 이루어진 군중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모두 먹을 것을 차지할 때까지 짐승들처럼 싸웠다. 그들의 한가운데로 휘말려 들어간 왕릉은 아버지와 2 아들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고 커다란 가마솥이 있는 곳까지 밀려가자 그는 그릇을 내밀었으며 그릇이 가득 찬 다음에는 동전을 던져주었다. 밥을 얻기 전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어 서 있기란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서 선체로 밥을 먹었다. 그는 식사를 해서 배가 부른데도 그릇에 밥이 조금 남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난 이걸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저녁에 먹어야 되겠어. 하지만 울긋불긋한 옷차림을 보니 그곳을 지키는 무슨 경비원 같은 남자가 근처에 서 있다가 날카롭게 말했다. 안 됩니다. 뱃속에 들어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왕룡은 그 얘기가 이상해서 물었다. 아니 이봐요. 내가 돈을 냈으니 뱃속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또 그 밥을 가지고 가든지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그랬더니 남자가 말했다. 우리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가는 어떤 사람도 한 푼을 내고 이만큼 밥을 살 수 없으니까 못된 사람들이 와서 밥을 사가지고는 집으로 가서 돼지들한테 먹이로 준단 말이오. 밥은 사람이 먹는 것이지 돼지들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소. 이 말을 듣고 왕눈이 소리쳤다. 아니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그가 말했다. 헌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어디 사는 누군가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했다. 이 도시의 부자들과 유지들이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목숨을 구제하여 하늘에다 은덕을 쌓고 싶어 내세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했다는 칭송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뭐 이유 어떻든 간에 선행은 선행이죠. 왕눈이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을 변호하려는 뜻에서 덧붙여 말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마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와 얘기를 하는 것에 짜증이 나서 등을 돌리고는 한가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아이들은 왕농을 잡아당겼고 왕농은 그들이 지은 움막으로 모두 데리고 들어갔으며 배불리 식사를 한 것이 여름 이후 지금이 처음이고 포만감과 더불어 졸음이 밀어 닥쳤기 때문에 그들은 자리에 누워 이튿날 아침까지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침밥을 사 먹느라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을 더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텅 비고 황량한 밭에서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그런 절망은 없었다.
거리에는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장터에는 고기와 채소가 있고 생선 시장의 물통 안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는 이곳에서는 남자와 그의 자식들이 굶주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식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하를 주고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그들의 고향 땅하고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항상 알고 있었던 그런 삶이란 듯 오란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하고 아이들 그리고 아버님도 국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적설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버님의 백발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어서 그들이 다시 무엇을 먹게 되자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 잊어버리고 거리로 달려나가 지나다니는 모든 것을 구경하고 서 있던 두 아이들을 불러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소리를 치거라. 그녀는 빈 그릇을 손에 들고 내미면서 처량하게 소리쳤다. 적선하세요, 훌륭하신 선생님. 적선하세요, 훌륭하신 아주머니. 선한 마음으로 극락에서의 내세를 위해 적선하세요. 푼돈으로 여러분이 던져버린 동전으로 굶주리는 아이를 먹여주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왕눈도 그랬다. 그녀는 어디서 저렇게 소리치는 것을 배웠을까? 아내에 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가. 그의 표정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소리를 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웠던 해에는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러자 잠들어 있던 노인이 깨어났고 그들은 그릇을 주었으며 네 사람이 구걸을 하려고 거리로 나갔다. 아내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외치며 그릇을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 아이를 가슴속으로 밀어넣었고 그릇을 내민 채 이리저리 뛰며 돌아다니는 바람에 잠든 아이의 머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덜렁거렸다. 그녀는 구걸할 때 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선량하신 선생님, 선량하신 마님, 이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요. 아닌가 아니라 아이의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서 몇 사람은 마지못해 그녀에게 푼돈을 던져주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들은 얼마 안 있다가 국어를 장난으로 삼기 시작했고 노인은 창피해서 국어를 하면서도 멋쩍게 희죽거렸으며 그 꼴을 본 어머니는 아이들을 움막으로 끌고 들어가 호되게 뺨을 때리고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렇게 웃으면서 굶어 죽겠다고 소리를 하다니 바보 같은 것들. 그렇다면 어디 한번 굶어봐.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손이 아플 때까지 그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 때까지 뺨을 후려 갈기고 또 갈겼고 다시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보내며 말했다. 이제는 너희들도 국어를 하기 어울리는구나. 또 웃었다가는 더 혼날 줄 알아. 한편 왕눈은 거리로 나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인력거를 빌려주는 곳을 찾아내어 밤에 은화 반냥을 치르기로 하고 하루 동안 세를 낸 다음 인력거를 끌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바퀴가 둘인 삐걱거리는 이 나무차를 끌고 다니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리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두 개의 끌채 사이에 있으니까 처음으로 밭갈이를 하려고 멍에를 맨 소처럼 어색했고 잘 걷지를 못할 지경이었다. 그러면서도 이곳 저곳 어디를 봐도 거리에서 이런 인력거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이 도시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밥벌이를 하려면 왕눈도 역시 달려야만 했다. 그는 상점들이 없고 문이 닫힌 개인 집들만 있는 좁다란 옆길로 들어가 연습을 하느라고 얼마 동안 인력거를 끌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절망에 빠져 차라리 구걸하는 것이 낫겠다는 기분이 들려는 참에 문이 열리더니 안경을 쓰고 옷차림이 혼장 같은 노인이 나와서 그를 불렀다. 왕눈은 처음에 인력거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는 얘기를 그에게 해주려고 했지만 노인은 귀가 먹었는지 왕눈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력거를 탈 테니까 끌채를 내리라는 신용만 했다. 노인이 귀머거리이고 옷차림이 단정하며 학식이 있는 사람 같아서 달리 어쩔 도리도 없었던 왕눈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꼿꼿하게 자리에 앉으며 노인이 말했다. 향교로 데려다 주시오. 그리고 그는 꼿꼿하게 자리에 앉았고 그의 차분한 태도가 어떤 질문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농은 향교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무턱대고 출발했다. 하지만 그는 가면서 길을 물었고 장터로 가는 여자들과 강주리를 들고 오락가락 지나다니는 행상들과 말이 끄는 마차들과 그가 끄는 것과 같은 많은 다른 차들이 붐비는 거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다니며 서로 부딪혀서 달려갈 수가 없었으므로 뒤에 탄 손님이 거북하게 털썩거리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가능한 빨리 걸었다. 짐을 등에 지는 것은 길이 들어 있었지만 끄는 것은 처음이라서 괭이가 닿지 않던 곳들을 끌채가 눌러댔기 때문에 향교의 담이 시야에 들어오기도 전에 팔이 쑤시고 손이 부르텄다. 향교 대문에 다다라서 왕농이 인력거를 내리니까 늙은 훈장이 내려져서 가슴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은하를 꺼내 왕농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이상은 줄 수 없으니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어. 이 말을 하며 돌아선 그는 향교로 들어갔다. 왕농은 이런 동전을 지금까지 본 적 없어서 그 가치가 몇 푼이나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따질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그는 쌀집 근처에 있는 돈을 바꿔주는 곳으로 갔고 환전상에게서 26푼을 받은 왕농은 난방에서 돈벌이가 너무 쉬워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다른 인력거꾼들이 돈을 헤아리는 것을 그를 기웃거리며 보다가 왕농에게 말했다. 아유, 겨우 26푼이로군. 그 늙은이를 어디서 어디까지 태워다 주었소? 왕농의 얘기를 듣고 남자가 소리쳤다. 그 사람 참 속도 좋구만. 당신한테 제대로 줘야 할 돈의 절반밖에 안 줬어. 떠나기 전에 얼마를 달라고 그랬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았어요. 왕농이 말했다. 그 사람이 그냥 가자기에 난 그냥 태웠어요. 다른 남자가 한심하다는 듯 왕농을 쳐다보았다. 돼지꼬리 같은 변발에다 어디 보나 촌두기라밖에 할 수 없구만. 그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가자고 하면 그냥 가고 가면 얼마 주겠소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멍청하긴. 이걸 알아두라고 멍청이. 백인 외국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태우면 안 된다고. 백인들은 성미가 더럽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마음 놓고 가도 되는데 그 친구들 어찌나 바보 같은지 무엇 하나 제값을 아는 겨고 돈을 물쓰듯이 한단 말이지. 그러자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왕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잔뜩 모인 도시 속 사람들에게서 그가 아주 무식하고 초라하고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인력거를 끌고 그 자리를 떴다. 어쨌든 이 돈이면 내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어. 그는 고집스럽게 혼잣말을 했고 그러자 밤에 인력거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사실상 아직 그 돈의 절반도 벌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는 오전에 손님을 한 명 더 받았고 이 사람한테는 미리 따져 가격의 합의를 보았으며 오후에도 2명 더 손님을 태웠다. 하지만 밤에 벌어들인 돈을 모두 헤아려 보니까 인력거 임대료를 제외하고 겨우 한 푼이 남았다. 그는 움막으로 돌아가면서 추수철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고생을 했는데도 겨우 한 푼밖에 못 벌었다고 생각하니 무척 쓰라린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그의 땅에 대한 기억이 왈칵 밀어닥쳤다. 이 이상한 하루 동안 그는 그 땅을 한 번도 머리에 떠올리지 않았었지만 멀리 떨어졌기는 했어도 고향에 정말로 그의 땅이 왕농 자신의 땅이 버티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이제는 평화가 마음에 가득해져서 움막으로 돌아갔다. 움막으로 들어간 그는 오란이 하루 종일 구건을 해서 5푼이 안 되는 돈을 벌었고 아이들 가운데 큰아들이 1푼 그리고 어린 것이 2푼을 모았으며 그 돈을 모두 합치면 아침밥을 사 먹을 돈이 넉넉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어린 아들은 그의 돈을 다른 돈에 보태려고 했더니 제 돈은 도로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고 자기가 구걸한 돈을 어찌나 좋아했던지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고 제가 먹을 밥값으로 아이가 스스로 내놓을 때까지는 식구들이 돈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1푼도 벌지 못했다. 하루 종일 그는 길가에 얌전히 앉아 있기만 했지 구걸은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는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멀거니 구경했고 구경이 따분해지면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윗사람이고 보니 그를 야단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도 했고 추수도 하면서 내 밥그릇을 채웠었어. 그뿐만 아니라 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아들들도 두었어. 그리고 이 말을 한 그는 아들과 손자가 있으니 이제 밥은 먹여주리라고 어린아이처럼 믿었다. 굶주림의 첫 고비를 넘긴 다음에 왕농은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이 마련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란이 구걸을 하면 아침마다 밥을 먹을 돈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의 생활에서 낯선 양상이 사라지자 왕농은 그가 달라붙어 살아가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날마다 하루 종일 거리들을 뛰어다니며 그는 자기 나름대로 이 도시를 익히게 되었고 이곳에 이러저러한 비밀스러운 곳들도 보았다. 그는 아침에 그가 인력거에 태우는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에는 시장으로 가고 남자인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만일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누가 엉뚱한 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볼까봐 겁이나 대문을 지나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서양 한문 대학이나 중국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돈을 받으면 그곳으로 그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을 태워다 주는 직장이 무엇인지를 왕농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밤에 그가 태워다 주는 남자들이 큰 찻집과 쾌락의 장소로 갔으며 그 쾌락이란 나무 탁자 위에서 대나무와 상아 조각들을 가지고 하는 놀이와 음악의 소리를 타고 거리까지 흘러나오는 공개적인 것과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벽 속에 숨겨진 쾌락이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발길은 그가 사는 움막 이외에 어느 문지방도 넘은 적이 없고 그가 가는 길은 항상 대문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쾌락을 왕농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는 버린 음식 찌꺼기나 찾아 먹고 여기저기 숨어 살며 그 집의 참된 삶에서 전혀 한 부분을 이루지 못하는 부잣집의 생쥐처럼 낯선 존재로서 이 부유한 도시에서 살았다. 그래서 비록 백리가 천리만큼 멀지는 않고 물길이 물길만큼 멀지는 않더라도 왕농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 남쪽 도시에서 외국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왕농과 모든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왕농이 태어난 곳의 모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머리와 눈이 검다는 것도 사실이었고 알아듣기가 힘들기는 해도 이곳 남부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이면 이해가 간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회이는 캉수가 아니었다. 왕농이 태어난 안회이에서는 말이 느리고 저음이며 목구멍으로부터 솟아 올라왔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사는 캉수시에서는 사람들이 입술과 혀끝에서 부스러지며 튀는 듯 음절을 잘라가며 얘기했다. 그리고 왕농의 점닫들은 밀과 싹과 약간의 옥수수와 콩과 마늘을 여유 있게 한 해에 2차례씩 천천히 소출을 내는 반면에 이곳 도시 주변의 농토에서는 사람들이 쌀 이외에 이런저런 채소를 서둘러 생산하도록 땅을 강요하느라고 악취가 나는 인간의 배설물로 한없이 비료를 주어 흙을 못살게 굴었다. 왕농의 고장에서는 맛 좋은 밀빵 하나에 마늘 한 줄기를 곁들이며 훌륭한 식사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완자와 죽순과 닭과 거위 내장을 곁들여 끓인 밥과 이러저러한 채소 요리를 한다고 야단들이었고 어쩌다가 어떤 순박한 사람에게서 어제 먹은 마늘 냄새라도 났다 하면 그들은 코를 높이 들고 소리쳤다. 이거 악취를 풍기고 변발을 한 북부 사람이 여기 와 있구만. 마늘 냄새만 풍겼다 하면 포목점 주인들은 외국인에게서 바가지를 씌울 때처럼 푸른 무명값을 올려받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벽에 다닥다닥 붙은 움막들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은 절대로 도시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고 그 너머에 펼쳐진 시골의 한 부분도 되지 못했다. 언젠가 왕농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토론하는 장소인 향교의 모퉁이에 모인 군중에게 어떤 젊은 남자가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젊은이는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가증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봉기해야 한다고 부르짖었고 그 말에 깜짝 놀란 왕농은 그토록 열을 올려 젊은이가 비난하는 다른 나라 사람이 바로 자기를 두고 한 얘기라고 느껴 슬그머니 도망쳤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그는 하기야 이 도시에선 연설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기도 하지만 연설을 하는 또 다른 젊은이를 보았는데 그 젊은이는 길 모퉁이에서 이런 시기에는 중국의 인민이 단결해야 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말했으며 왕농은
그런 얘기가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단 시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우쳤는데 이 도시에는 자기보다 훨씬 먼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그는 가끔 안에서 비단을 사가지고 나와 대부분의 사람보다 그에게 돈을 더 잘 주는 여자들이 드나드는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도 누가 갑자기 그에게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가 구경도 못했던 그런 괴물이었다. 그는 그 괴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키가 컸으며 어떤 툭툭하고 거친 천으로 만든 굴곡이 없고 검은 옷을 걸쳤고 목에는 무슨 죽순 짐승의 껍질을 둘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왕릉에게 인력거를 끌채를 내리라는 신용을 사납게 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혀 어리벙벙해진 그가 끌채를 내렸다가 다시 일어서자 그 사람은 엉터리 억양을 써가며 다리들의 거리로 가자고 지시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는 황급히 달리기 시작했고 그날 일을 하다가 공성으로나마 사귀었던 다른 인력거 업군을 보자 소리쳐 물었다. 저기 이거 봐요. 내 인력거에 탄 게 뭐죠? 그랬더니 인력거꾼이 그에게 마주 소리를 질렀다. 외국인이에요. 아메리카에서 온 여자. 당신 수지 맞았어. 하지만 뒤에 앉은 이상한 괴물이 무서워서 왕눈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고 다리들의 거리에 다다랐을 때는 지쳐서 땀을 줄줄 흘렸다. 그러자 여자가 인력거에서 내려 변함없는 엉터리 억양을 쓰며 그렇게 죽어라 달리는 피로 당신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보통 때보다 2배나 되는 값인 은하 2개를 그에게 쥐어주었다. 그래서 왕눈은 이 사람이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이고 이 도시에서 자기보다 더 이질적인 사람이며 누가 뭐라고 해도 머리가 검고 눈이 검은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족속이어서 자기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받은 은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날 밤 그대로 가지고 움막으로 돌아가 오란에게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녀가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만이 내 그릇에다 폼돈이 아니라 은하를 던져주었기 때문에 전 그들을 보면 꼭 구걸을 해요. 하지만 왕눈과 아내는 두 사람 다 외국인이 은하를 준 것은 전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 거지에게는 은하가 아니라 동전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는 해도 이 경험을 통해서 왕눈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실을 그는 머리가 검고 눈도 검은 동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듯 거대하고 광활하고 풍요한 도시에 언저리에 눌러붙어 있으니까 적어도 먹을 것이 모자라는 일만큼은 없을 듯 싶었다. 왕눈과 그의 가족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무정한 하늘 밑에서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장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으므로 손에 쥔 은하는 아무 가치도 없었다. 이곳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있었다. 자갈로 포장한 장터 거리에는 밤에 고기가 우글우글한 강에서 잡은 큼직한 은빛 물고기가 담긴 커다란 광주리들, 웅덩이에 던진 그물에서 퍼낸 작고 빛나는 물고기가 담긴 함지박들, 놀라고 성이 나서 꿈틀거리며 집게발로 물어대는 노란 개들의 무더기, 잔치상에서 미식가들이 즐겨 먹을 꿈틀거리는 뱀장어들이 줄줄이 늘어섰다. 돼지 오브를 들려드렸습니다. 척박한 땅을 벗어나 사람들의 생기가 있는 도시에 도착한 왕룬. 시끌벅적한 시장과 상인들 그리고 오란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웅산의 날 위해 울지 말아요를 들려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